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란 이름으로 제정되었다가 1989년에 오늘날의 이름인 장애인 복지법으로 이름을 변경한 겁니다. 때문에 일부 책에서는 이 제정 연도를 81년, 89년을 가지고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그런 그 구분 소용없고 단지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물론 초기의 이름은 심신장애자 복지법이었지만 그냥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된 해 1981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두 198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이란 뭘까? 여기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되어 있죠. 장애인복지에 보면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복지의 목적이면 어느 복지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정상화의 이념과 사회 통합의 양대 이념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해서 장애나 비장애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 세상이 될 때까지 우리가 장애인 복지에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장애인이란 어떻게 정의를 할까?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12개 종류와 그리고 정신적 장애 3개의 종류, 이렇게 해서 15개 유형의 장애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체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 12개 유형, 정신적 장애 3개 유형인데 정신적 장애는 이렇게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로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신체적 장애를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나 내부 기관 장애. 그래서 신체적 장애라고 해서 꼭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도 있지만 내부 기관의 장애도 신체적 장애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거기는 장루, 요루 장애, 또 그러냐면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등등 내부 기관 장애도 바로 신체적 장애에 포함되는 걸 알아주시면서 기본적으로 암기할 것은 정신적 장애는 3개의 유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될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장애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학대. 우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아동 학대, 노인 학대, 그리고 장애인 학대가 나왔습니다. 아동 학대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보호자에 의한 유기 방임, 이렇게 해서 6개의 유형을 아동 학대의 범위로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 노인 학대는 2개를 더 넣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말고 거기다가 정서적 폭력 그리고 경제적 착취를 넣어서 소위 8개의 영역으로 확대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이렇게 해서 8개의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학대를 여러분들께 보시면은 자, 여기 장애인 학대를 이렇게 보시면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외에도 언어적 그리고 성적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그리고 아동학대 똑같이는 유기, 방임을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인학대의 범위에서 뭘 포함을 시키고 있냐면 노인학대의 범위에서 언어적 폭력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학대부터 시작해서 6개의 영역,
거기다가 2개의 영역을 더 포함시켜서 노인학대, 거기에 언어적 폭력을 하나 포함시켜서 장애인학대, 이렇게 범위를 노트 정렬적에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순서로 정리해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기본 이념이 있습니다. 기본 이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에서 봤습니다. 어느 복지거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양대 이념이 있는데 하나는 정상화의 이념, 하나는 궁극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사회 궁극적이죠. 사회 통합의 이념, 양대 이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장애인 복지법의 이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의 2번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뭘 이루자? 역시 목적에서 뭐죠? 사회 통합을 이루자는 겁니다. 완전한 사회 참여, 정상화의 이념과 평등의 이념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의 이념을 실현시키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회 참여, 평등, 그리고 사회 통합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가로치기 문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의 권리 다 좋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참여. 다 뭐 어떤 그 법조문을 굳이 읽어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관련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정책론을 공부할 적에 급여의 종류에는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기회, 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권리 등이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 여기 이 조문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급여의 종류로 본다면 여기에는 권리라고 하는 급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권리가 있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차별금지도 있습니다. 차별금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장애인을 차별화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 목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 모욕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조문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책임이 있는데 국민의 책임. 뭐 여기는 뭐 당연하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되 여기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계획이나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원칙적으로 그냥 하나의 공식으로 3년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은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보면 장애인 종합계획도 역시 5년마다 장애인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좋죠? 뭐 굳이 다른 살붙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내용 좋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국회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이나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어디에 보고해야 된다? 대통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추진성과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아니고 국무회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여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3교시인 것만큼 함정에 맞으면 빠뜨릴 수 있는 영역이 된다 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본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보면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는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3명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삼습니다. 그런 거와 유사한 걸로 미리 선수학습을 했던 것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이번에 나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색깔 바꿔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여기는 위원장,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마치 사회부장 위원회인 것처럼 뭐 숫자에 그렇지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정책 책임관이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 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 이건 중앙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지방에서는 여기 보면은 중앙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두지만 여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지방이란 단어가 붙어도 알겠지만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보시면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은.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장애인정책 지방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이나 위촉하는데 문제는 위촉위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위촉위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여기는 급여를 뭘로 제공하는 거예요? 급여를 권리로 제공 또는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적에는 장애인에게 우선 참여할 권리를 준다라고 했던 앞에 조문과 더불어서 여기 보면 지방 장애인 복지 심의위원회 장애인 지방위원회 위원장은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급여의 종류를 권리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애인의 날 4월 20일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다음에 기본 정책으로 굵은 글씨로 보면 장애 발생을 예방해야 되고 의료와 재활치료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해야 되고 굵은 글씨 한번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장애인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어떤 이념에 따라?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자,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직업훈련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 이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다음에 편의시설, 안전대책 강구,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 여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모든 기관이나 조직의 법정 의무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나 공무원이나 근로나 그 밖의 일반 국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공익광고 등 홍보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자, 여기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에 점검 결과 좋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이 있습니다. 선거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 보급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홍보전단이 있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홍보전단.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설비를 설치하고 행사에 대하여 홍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거철마다 투표에 그 가까운 날이 될 때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이런 홍보 전단이나 포스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장애인 복지법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주택보급도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주택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이나 임대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 환경, 정비, 복지, 연구 등의 지능과 관련된 이런 정책을 하는데 또 하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래서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냥 읽어보면 봅니다. 장애인 관련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과 복지 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한다. 그래서 이 한국장애인개발연구원 보면은 다양한 업무가 쭉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조사 연구,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정책 개발,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복지 진흥 등이 먼저 우선순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복지에 관한 또 장애인에 대한 그런가 하면 또 중증장애인 쭉 나와 있지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장애물이 없는 환경 조성 등의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 지원 또 그런가 하면 뭐 위탁받은 사업 이런 것 등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많은 업무 중에 주된 업무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정책 개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장애인에 관련된 복지 진흥 등을 주된 업무로 하여 그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 한국장애인 재활원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 경감은 도덕적인 것이고 또한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지원. 그래서 여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네요. 장애인 가족 지원의 내용.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전부 장애인 가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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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돌봄 지원, 휴식 지원, 그리고 사례 관리 지원, 역량 강화 지원, 상담 지원과 같은 이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에 어쩌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다 현실적이지만 그중에 여기 장애인 가족에 대한 휴식 지원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에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도 있지만 돌봄 지원, 휴식 지원, 사례 관리 지원, 역량 강화 지원, 상담 지원을 대표로 한다 해서 휴식 지원도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태조사는 우리가 법제론에서 본다면 하나의 공식처럼 기본 교육이나 종합교육은 5년에 한 번씩 일하죠. 하지만 실태조사는 하나의 공식처럼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동 종합실태조사도 3년에 한 번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역시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실태조사도 역시 3년마다 이렇게 되는 3년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가 되겠어요. 장애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결국에 이거는 말은 길지만은 전수조사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가. 그에 비해서 표본조사는 전문연구기관의 의뢰해서 실시한다. 전문연구기관의 의뢰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합니다. 그냥 뭐 특별자치시장은 빠졌지만 그냥 하여튼 시도지사가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표본조사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여기 보면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이나 보호자는 누구에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장애인 등록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장애인의 장애인정과 장애정보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어디에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있는 것처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 등록 미리 여기다 써놓고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외국인도 동일합니다. 동일보다는 동일인도 유사하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휴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그래서 제휴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어떤 단서 조항이나 조건이 붙어 있지만 제휴동포도,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잖아요. 국내에 거주. 근데 제휴동포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외국인도 역시 장애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봐주시고. 다음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상담원은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준다. 시군구에.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 또 그러면 기타 지원으로 존재하는 걸 쭉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또 자녀 교육비 지원,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보조견 훈련 보급 지원, 자금 대여, 자립훈련비 지급. 자, 줄을 좀 쳐보시고요. 자,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이런 지원의 내용을 보면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어쩌면 현실적이죠.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 산후조리 도우미, 여기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겁니다. 산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후조리 도우미라고 하지만 꼭 애를 낳은 이후에만 파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자녀 교육비 지원. 그래서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나 아니면 장애인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 지원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동차 등에 관한 지원도 있고 보조견 훈련 보급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전에는 인식이 달라져서 이제는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조견에 대한 인식은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개를 끌고 들어왔니, 이걸 가지고 다툼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말 나오면 다 저런 무식한 사람들 눈초리 때문에 함부로 그런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보조견의 훈련, 보급에 대한 지원도 있다는 것. 또 그러면 자금 대여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자금 대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립훈련비 지원도 있고 또 생산품 구매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인복지 것을 보면은 노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에 있어서도 똑같이 장애인이 만든, 여기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 말은 사실은 압력인 거죠. 당연히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 단체 등에서 만든 물건을 우선 구매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생산품부에 봐주시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우선 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 우선 이용.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당연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생업지원도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는 어떤 자동 판매기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공공시설 안에서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한다거나, 즉 매점을 설치한다거나 자동 판매, 여기 써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는 매점을 설치한다거나 자동 판매기를 설치한다거나 한다면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역시 요즘에는 별다른 그렇게 큰 압력적인 것은 아니지만 담배 소매인의 이권도 있습니다. 전에는 옛날과 같은 경우는 담배 소매권을 가게 되면 자식 맷을 대학을 보낸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이권이 컸던 것이 담배 판매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그 의미가 별로 없어졌지. 글쎄 이제 제가 안 피워서 그러는지 담배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여기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국내 우편류 판매업 계약을 신청을 하면 역시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담배 소매인으로 신청한다거나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국경유 사업이 있죠. 국유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이나 유상 무상 대여가 있습니다. 다 되어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 복지단체가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또 유상이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도 있고 사용 수익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나 시설을 매수하여서 매수 또는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2년 이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때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년간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이 있습니다. 잠시 복습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공부조에서 볼 적에 장애인 연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책론적 접근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인지 자산조사, 중증 장애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전문가의 진단, 또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죠. 인구학적 조건의 연령 18세 미만이면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지만 18세가 넘으면 둘 중에 하나, 장애 수당이나 아니면 장애인 연금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자산조사, 전문가의 진단, 그리고 인구학적 조건의 하나인 연령 3가지를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장애수당 나와 있지요. 장애수당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전문가의 진단이 되는 것이고 경제적 수준을 따지는 것은 이건 자산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자산조사가 됩니다. 추가적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국기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여기 보면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의 수급자는 둘 중에서 하나만, 즉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한다. 그때 그 말을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시 말해서 장애인연금의 수급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한다면 장애인연금을 받던 장애수당을 받던 둘 중에 하나만 지급이 되는 것이지 두 개를 다 중복수급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잠시 보시면 장애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의 그랬는데 여기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 및 장애아동의 여기는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산조사죠. 자산조사. 다음에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는 이것은 진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단을 고려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동수당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는 것은 당연히 보호자의 자산조사와 보호자에 관한 자산조사와 장애아동 본인의 전문가의 진단뿐만 아니라 여기는 18세 미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18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 수당이나 아니면 장애인연금이나 똑같이 대상자 선정 기준은 자산조사, 진단이라고 하는 전문가의 진단, 그리고 인구학적 조건의 연령 18세 미만이면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18세 이상이면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대상자 선정 기준은 장애인연금도 장애수당도 장애아동 수당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수당 보시고,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나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당연히 우리는 사회보장지원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신청을 당연히 신청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녀 교육비나 이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과 그 가구원은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이게 뭐예요?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이때 자산조사의 내용은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공부조를 통해서 미리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것처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다면 자녀 교육비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등을 지정된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지정된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입금해야 됩니다. 물론 그럴 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지정 계좌로 입금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지원급여도 지원할 수 있다. 다 좋지요? 그다음에 넘어가십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은 5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또 재활시설이 3개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3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또 장애인 쉼터 등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그리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등. 사실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과 장애인 쉼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복지 시설 그러면 장애인 거주 시설, 지역사회 재활 시설, 직업 재활 시설, 의료 재활 시설. 거기에다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과 장애인 쉼터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설치하고자 한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즉 이 장애인 복지들도 마찬가지죠. 장애인 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법령을 통해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외유자가 시설 운영하려면 시설 수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이런 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은 생활시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중에 일부가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중요 표시할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동 학대나 이런 성범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자는 취업 제한의 규정이 있다. 상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취업 제한 규정이 있다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가 있는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죠. 당연히 뭐 줄 안 쳐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장애인 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여기 보면은 신고 의무자,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범죄 신고 의무자에는 시설 관련 종사자, 또 의료 관련 종사자, 또 공무원, 공무원보다 적군요. 그다음에 교육 관련 종사자, 이런 등등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번 이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면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다음에 시설 장과 종사자, 또 장과 종사자, 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린이집 다 보면은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 지원, 성폭력 상담소, 건강강지원센터 결국에 시설 관련 종사자를 먼저 한번 몇 가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은 여기 오거나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또 소방구급대 대원, 119 구급대 대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럼 여기는 의료 관련 종사자를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치원의 교직원,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 산학 견인교사, 학원 운영자 뭐 등등 역시 교육 관련 종사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원칙적으로 시설 관련 종사자와 의료 관련 종사자와 교육 관련 종사자와 공무원은 법적 신고 의무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금지행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거기 보시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국가는 지역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고 또 그런가 하면 시도에는 지역장애인 옹호기관을 여기 보면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여기는 중앙에 여기는 시도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후관리 보시고 또 쭉 올라가십니다. 다음에 피해장애인 쉼터가 있죠. 피해장애인 쉼터, 여기 피해장애인 쉼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 도지사. 여기는 특히 시도지사는 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 쉼터는 시도 단위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과평가는 시설평가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과평가는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있으면서 또한 거주시설에는 최저 기준이 규정되어야 되는데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최저 서비스 기준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 여기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는 법적 성격은 다른 거 다 좋습니다. 법적 성격은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지만
이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협의회나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나 똑같이 법적 성격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위를 인정하지만 재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심사 청구 나와 있죠. 만약에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디에?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장애인 복지시설 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좋습니다.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 결정에 이유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권리구제나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권리구제의 기본 경로는 심사 청구와 행정심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애인 복지뿐만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장애인 복지에 관련 다른 법률을 또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